남편 잃고 모든 걸 빼앗긴 며느리. 마침내 시어머니의 비밀을 손에 쥔 순간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시작된 결혼. 하지만 그녀를 기다린 건 지옥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문의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시아버지의 의문사,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사, 그리고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 당신이 해온 일들을 모두 알고 있어요. 억압받던 며느리가 복수의 여신으로 태어나는 순간. 과연 그녀는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됩니다. 소희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행복한 신부였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도 가기 전 시어머니 박명순의 첫 번째 선언이 떨어진 것입니다. 박명순은 60대 중반의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30년간 대한제약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군림해온 그녀에게는 며느리조차 경영해야 할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소희를 거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소희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이상 알아둘 게 있어. 첫째, 이 집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다. 둘째, 며느리는 가문의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티나게 설치면 안 돼. 셋째, 손주는 2년 안에 낳아야 해. 소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했지만 이미 첫날부터 자신이 어떤 감옥에 갇혔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어색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해? 내가 뭘 아니? 이 집안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면서. 소희, 넌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언가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꿈꿔왔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첫날부터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희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를 준비하고 시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수역의 식사를 차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박명순의 트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박명순이 숟가락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된장찌개는 뭐야? 맛도 모르고. 시집 와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친정으로 돌아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소희는 매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수혁은 안쓰러워했지만 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맞서지는 못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셔서 조금만 참아줘.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박명순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자 그녀는 소희를 산부인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 며느리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결혼한 지 벌써 6개월인데 임신 소식이 없어서요. 소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시면 임신이 어려울 수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박명순이 쏘아붙였습니다. 스트레스? 뭐가 스트레스야? 내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니라고요. 순간 박명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든 거야? 좋아, 그럴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내 아들과 이혼해. 그 말을 들은 소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 그 단어는 그녀에게 너무나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처음으로 수혁과 크게 다퉜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너무 심해요. 제 가족을 모욕하고 저를 기계 취급하고. 소희야, 어머니는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없을까? 이해요? 저보고 매일 무릎 꿇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은 언제나 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그 순간 소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부터 박명순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희의 생활용품을 몰래 치우거나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까지 제지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과 너무 자주 연락하면 안 돼 시댁이 우선이야. 소희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박명수는 소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어느 날 소희가 마트에서 30분 늦게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와? 마트 가는데 이 시간이나 걸려. 장이 많아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거짓말마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온 거지? 소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결혼 1년이 다가오면서 소희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소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혁이 퇴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아버지 박철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소희는 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박명수는 오히려 소희를 탓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애군이 끼었어. 내가 들어온 뒤로 일이 자꾸 생겨. 병원에서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명수는 매일 병원에 와서 시아버지에게 직접 약을 먹여주었습니다. 간병사도 있었지만 그녀는 남편의 약만큼은 자신이 직접 챙겼습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박명수는 작은 약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이 약 드세요. 몸이 편해질 거예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의사들도 이상해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약물 반응이 예상과 다릅니다. 어느 날 밤 소희는 우연히 박명순이 간병사 몰래 작은 알약을 시아버지 물컵에 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약은 의사가 처방한 약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이 아닌데. 소희는 의심스러웠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박명순이 약을 줄 때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박명수는 병원에서 다른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남편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강한 진통제를 써주실 수는 없나요? 지금도 충분한 용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라리 편하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소희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뭔가 이상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고 박명수는 오열하며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여보, 먼저 가시면 어떡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모든 조문객들이 박명순을 위로했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간병한 아내가 어디 있냐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소희는 박명순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네, 장례는 잘 치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죠. 준비한 서류들 내일 가져오세요.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장례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다음 계획을 세우다니.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박명수는 놀라운 변신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씻고 바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회사 경영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산을 내 이름으로 정리해야지. 더 놀라운 건 박명순이 소희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너는 이 집안과 아무 상관없어. 수혁이 없으면 넌 그냥 남이야. 소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권리? 뭘 근거로 권리를 주장해? 그 말은 칼처럼 소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박명수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체면을 차렸지만 이제는 소희를 완전히 집안의 하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소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박명순의 거대한 계획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아버지 장례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희의 일상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박명수는 집안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고 소희는 마치 하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소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혁이었습니다. 남편만큼은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 곧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혁이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소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언제쯤 와요? 국 끓여놨어. 조금 늦을 것 같아 금방 갈게 기다려. 그것이 수혁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소희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그만. 순간 소희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지고 발밑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수혁이가. 박명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하지만 소희에게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명수는 상주 행세를 했습니다. 우리 수혁이가 이렇게 일찍 갈 줄이야. 반면 소희는 멍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진짜 슬픔은 소리 없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박명수는 소희를 불렀습니다. 이제 정리해야지. 정리라니요? 수혁이가 가진 집과 회사 지분 모두 내 몫이야.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소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수혁 씨 가족입니다. 박명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권리? 수혁이 없이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얌전히 구석에서 살아. 그 말은 칼처럼 소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수혁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이상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 복용 기록별 일자 비교 비상용 USB 파란 봉투 변호사 한지원 마이너스 경우의 수 상담.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다음 날 그녀는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파란 스티커가 붙은 서류함을 발견했습니다. 플랜 B라고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함을 열자 USB와 얇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제때 말하지 못한다면 이걸 먼저 봐. 소희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공유자 없는 진실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클릭하자 회사 지분 변동표, 이면 계약 스캔본, 그리고 음성 파일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소희에게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수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희야, 이걸 듣는다면 내가 곁에 없겠지. 겁먹지 말고 들어. 어머니가 회사를 붙들고 있으려면 반드시 서류를 손뗄 수밖에 없어. 내가 확인해 놓은 계약서 복사본과 주주명부 업데이트 기록이 있어. 그리고 아버지 약 복용 기록. 이건 함부로 말하지 마. 확신이 서면 그때 꺼내. 슬픔 뒤에 남편이 남겨준 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혁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소희는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명순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소희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명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집 정리에 방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비워. 제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동의? 이 집이 누구 거인지 모르겠어? 다음 날 트럭 2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려 했지만 소희가 막아섰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소희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제 주소지입니다. 강제 정리는 법원 결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박명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곧 결정 날 거야. 그때 가서 울지나 마. 소희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지환 변호사 사무실인가요? 소희라고 합니다. 남편 수혁이 예약을 해뒀을 겁니다. 한지환 변호사 사무실은 강변이 보이는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지환은 냉철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소희를 대하는 태도는 따뜻했습니다. 수혁 씨가 미리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소희가 USB를 건네자 한지환은 꼼꼼히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주명부 조작, 이면 계약, 그리고 이 아버지 관련 기록은 나중에 봅시다.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이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선 문제일 수 있어요. 한지환은 소희에게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권리 포기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둘째, 상속 재산 목록을 공동으로 작성하자고 요구하세요. 셋째, 루머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며칠 후 박명순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박명순은 곧장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체 누가 너 같은 애한테 그런 법을 가르쳐? 감히 나를 상대로 서류전을 하겠다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전화를 끊은 후 소희의 손은 떨렸지만 이번에는 해방감에서 나오는 떨림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회사였습니다. 사모님, 배우자로서 수혁 씨의 개인 서류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계팀의 젊은 직원 장윤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수혁의 개인 캐비닛에서 소희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액자 뒤에 숨겨진 문서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걸 여기 두라고 하셨어요. 누가 와서 찾을지도 모른다고요. 소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혁이 모든 것을 계산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한지환과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공식 통지를 보내서 모든 문서 열람을 요구합시다. 며칠 후 박명순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론전을 펼친 것입니다. 저는 회사와 직원들을 지켜야 합니다. 며느리는 아직 어려서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소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온라인에는 USB에서 일부 계약서 사본이 유출되었습니다. 여론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 공동 작성 일정을 제안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제안할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소희가 수혁의 옛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소희야, 혹시 내가 늦으면 아버지 기록부터 확인해. 거기에 진실이 있어. 소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박명순이 직접 약을 챙겨주던 모습. 여보, 이 약 드세요. 당시에는 지극정성으로만 보였던 장면이 이제는 섬뜩한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박명순이 소희를 호화 한정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주변에는 박명순의 지인들이 앉아 소희를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내가 이제 어른이 됐다는 걸 보여줘야지. 손을 내밀면 잡을 줄도 알아야 한다. 소희는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은 저를 짓밟은 쪽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길을 가겠어요. 박명순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곧 알게 되겠지. 그날 밤 소희는 마침내 USB 속 아버지 기록 폴더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진료 기록, 약물 처방 내역, 그리고 정체불명의 약병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소희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수혁 씨, 당신이 왜 이걸 숨기려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중립기관 회의실. 유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박명순과 그녀의 변호사, 다른 쪽에는 검은 원피스를 입은 소희와 한지환이 있었습니다. 박명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굳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건 내 체면을 세워주려는 거다. 결과는 정해져 있어. 소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결과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법과 사실이 결과를 만들어요. 박명순의 눈이 매섭게 빛났지만 곧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권리 포기 각서다. 도장만 찍으면 편히 살 수 있어. 소희는 조용히 그 서류를 받아 훑어본 후 밀어내듯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각서에는 제 이름이 없네요. 저는 가문의 그림자가 아니라 수혁의 아내로 법적으로 인정된 배우자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박명순이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구나. 하지만 세상은 며느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 소희는 차분히 숨을 고르더니 가방에서 파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USB와 문서들을 조심스레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여론은 곧 바뀔 겁니다. 이것들이 어머니가 해온 일들을 증명할 테니까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명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한지환이 노트북을 열어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계약서 스캔본과 주식 변동 내역, 불법 거래 정황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들은 상속 독식을 위한 불법 행위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되면 오히려 불리해지실 겁니다. 박명순의 손끝이 떨렸지만 곧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로 날 위협한다고? 경험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위협이 아닙니다. 제 권리를 지키는 겁니다. 수혁 씨가 남긴 것, 그가 끝내 말하지 못한 것들을 제가 대신 말하는 거예요. 회의는 합의 없이 끝났지만 소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대등하게 맞섰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소희는 밤새워 시아버지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파일마다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노트에 적어 나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의 진료 기록과 실제 약물 복용 내역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 전에는 없는 약물들이 복용 기록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희는 시아버지를 치료했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무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록 담당자가 파일을 꺼내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저희가 처방한 약물과 복용 기록이 다릅니다. 소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시아버지 곁을 지키며 약을 챙겨주던 사람은 박명순 뿐이었습니다. 소희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를 찾아가 직접 만났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처방하지 않은 약물을 임의로 투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심장 환자의 경우 잘못된 약물 투여는 생명에 직결될 수 있어요. 이 기록을 보니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낯익은 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명순의 차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희는 재빨리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박명순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장 보러 나갔다 왔어요. 요즘 내가 이상해 뭔가 꾸미고 있는 거 아냐? 무슨 말씀이세요? 좋아,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그날 밤 소희의 방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서랍이 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USB는 다행히 안전한 곳에 숨겨놓았지만 누군가 집안을 수색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소희는 한지환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위험할 것 같아요. 누군가 제 방을 뒤졌어요.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피하세요. 소희는 급히 짐을 싸서 친구의 집으로 피했습니다. 소희야, 이거 완전 범죄잖아.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기회가 왔습니다. 박명순이 회사 일로 부산에 출장을 간 사이 소희는 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뒤지던 중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라벨이 떨어져 나간 약병이었는데 안에는 작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약병을 가지고 약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약이 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약사가 알약을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디곡신이라는 약물인데 심장병 치료제로 쓰이지만 과량 복용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소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천천히 죽음으로 이끈 것이 바로 이 약이었던 것입니다. 소희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박명순의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 뒤편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수혁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시도해보니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약병과 주사기, 그리고 충격적인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명순이 의료진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치료 과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회복을 늦추려는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박명순이 직접 쓴 일기였습니다. 2월 15일 마이너스 디곡신 0.5mg 추가 투여, 심박수 불안정 증상 나타남. 3월 1일 마이너스 거의 다 왔다. 며칠만 더 버티면 모든 게 내 것. 소희는 손이 떨려서 일기를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명순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명순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소희는 재빨리 증거들을 가방에 넣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소희는 한지환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시아버지가 독살당했어요. 한지환은 소희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살인 사건이에요. 정말 이걸로 박명순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기소는 확실해요. 그날 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서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라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중견기업 상속 분쟁의 살인 의혹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박명수는 급히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명순 회장님, 시아버지 살해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박명수는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굳은 표정으로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명순이 소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사실? 내가 뭘 안다고. 난 남편을 사랑했어. 전화가 끊어진 후
소희는 오히려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순이 시아버지에게 투여한 약물은 단순히 디곡신뿐만 아니라 수면제와 혈압약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명순의 동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회사의 최종 결정권은 그에게 있었고, 박명순은 완전한 경영권 장악을 위해 남편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박명순의 집과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짜 계약서, 횡령 정황, 그리고 시아버지의 의료진을 매수하려 했던 흔적까지. 특히 박명순이 간호사 김모 씨에게 매달 거액을 입금한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남편분이 빨리 편해지길 원한다고 하시면서 특별한 약을 주셨어요. 한 달 후 박명순이 구속되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박명순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저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방청석은 매일 만석이었고, 언론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현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희는 주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다고, 아직 죽고 싶지 않다고. 그런 분이 왜 갑자기 그렇게 빨리 악화됐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결정적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약물 복용 기록, 디곡신이 든 약병, 의료진 진술, 그리고 수혁이 남긴 음성 파일까지. 법정에 울려 퍼진 수혁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소희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한 일을 절대 묻어둘 수 없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해. 박명수는 피고석에서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도 날 버렸어. 내 아들까지.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박명순이 수혁의 사고도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수혁이 USB를 만든 시점과 사고가 난 시점 사이에 박명순과 수상한 인물들의 만남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남편을 살해한 후 아들마저 제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순은 격렬히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수혁이는 진짜 사고였어. 하지만 증거들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수혁의 차에서 발견된 브레이크 조작 흔적, 사고 직전 박명순이 만난 정체불명의 남성에 대한 목격 증언들. 재판부는 박명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을 독살하고 아들마저 제거하려 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행입니다. 박명수는 판결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가문을 지키려고 한 건데.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소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제약의 지분과 집, 그리고 모든 재산이 정당하게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유를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직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그녀의 진정성과 노력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회사를 직접 운영하실 건가요? 네, 수혁 씨가 사랑했던 이 회사를 제대로 지켜나가고 싶어요. 소희는 회사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애썼습니다. 박명순이 저질렀던 횡령과 부정을 모두 바로잡았습니다. 직원들의 부당한 대우도 개선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명순의 독재적 경영 하에서 위축되어 있던 직원들이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1년 후
소희는 대한제약을 업계 최고의 윤리 경영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사회 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쳤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소희는 수역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던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수역이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 길의 끝에는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억압과 남편의 죽음,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도소의 박명수는 점점 더 초라해져 갔습니다. 한때 대한제약을 지배했던 권력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감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우겼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소희는 박명순을 생각했습니다. 미움보다는 연민이 들었습니다.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가족마저 해친 그녀의 모습에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는 당당한 여인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바다 위에서 소희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수혁 씨, 고마워. 당신이 남긴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 이제 정말 행복할게. 파도 소리가 그녀의 말을 바다 저편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복수의 여신이 된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억압받던 약자가 강자가 되어 결국 진정한 승리를 쟁취한 완벽한 복수극이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새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훈장이 되었고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10년 후 대한제약은 국내 최고의 제약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소희의 리더십 하에 회사는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했고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업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해 소희는 대한민국 여성 경영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소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찾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